기초에 최소 1조 원을 투입하고 또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6조 7천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에 집중 투자해서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들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섭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고 코스닥은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자 생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코스피 6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폭이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요? 네, 코스닥 지수가 2년 6개월여 만에 6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오전 11시 29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89% 내린 591.77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후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시슈진에 이어 신라젠 악재가 불거진 게 결정적이란 분석입니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 매도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 1960선이 깨졌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신흥시장 지수 편입 조정 이슈도 있어 코스피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짚어보죠. 원달러 환율이 1,200선을 넘어섰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오른 1,203원 60전에 출발해 현재 1,21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미중 관세 전쟁도 확전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위안화 환율은 11년 만에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홍콩 여객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86% 급등한 7.101위안을, 영내 시장에서도 7.02위안대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해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전략적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덩달아 금융권도 피해 기업들의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전략적 핵심 품목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했죠. 어떤 내용들이 들었습니까?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 품목 100개에 집중적 투자 실시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주말에도 내년도 분예산에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2,732억 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 돈줄 막히는 것도 우려가 있는데 금융권에서도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도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특별운영자금 2조 9천억 원의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총 3조 8천억 원 규모로 신설해 총 6조 7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무역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수출입은행은 관련 기업들의 수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해줄 방침입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금 특별보증으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들도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깎아줍니다. 우리은행은 3조 원 상당의 지원책을, 신한은행은 1조 원 규모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KB국민은행은 2%포인트 우대금리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KB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관련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현재 금융기관들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정윤영 산업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문 대통령이 사실 앞서도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조치가 나선 이후에 우리 기업 총수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만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가 봐요. 네, 일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8일쯤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요 대기업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김 실장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0일에 문 대통령은 30대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만큼 문 대통령이 다시 기업 총수들의 의견을 듣고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문 대통령과 총수들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날짜는 광복절 직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라이벌 기업들인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로 이 생긴 틈을 중국 업체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애플의 아이폰용 OLED 패널 납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제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BOE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 확보를 걱정하는 사이 이 중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인력 채용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할 제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업체가 일본을 대신해서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LG화학 등 우리 업체가 일본에서 핵심 소재를 들여오지 못할 경우 자동차 업체의 주문이 중국 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정인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GDP가 0.27%에서 0.44%까지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지난달 일본이 1차로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지난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여파는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장에선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은 0.6%포인트 이상 하락을 예상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최대 0.8%포인트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 기자, 그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시장에선 이 역시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 등 리스크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5%라는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경기가 반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은은 오는 11월에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유통업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국제예술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는 등 한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먼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결정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열린 일본 규탄 집회에는 민주노총 등 600여 개 단체가 모였고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라고 쓰인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본 의약품과 대체 품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노노제팬 드럭 사이트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트협회는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은 낚시와 골프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좀 자제해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해외 안전 정보란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다며 여행객들은 시위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외무성은 지난달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 등을 거론하며 긴급 연락을 위해 외무성 국외 체류 신고 전자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주의를 내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 발표한 주의 환기는 앞서 지난 4월 강원도 대규모 산불과 3.1운동 100주년 당시에도 발표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한일 갈등이 문화예술계로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예술제에서는 우리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이 됐다고요? 네,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라에서 출품된 지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오무라 히데야키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관람이 막힌 건데요. 자체 기획전을 중단한 것에 항의해 본전시에 참여한 다른 한국인 작가들도 작품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획전에 참가한 한 일본 작가는 오늘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사 4곳이 지난 10년간 국내 자동차 업계에 제품을 팔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래처 나눠먹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선 적발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어디입니까? 네, 미쓰비시 전기와 히타치, 다이아몬드 전기와 덴소 등 4곳입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와 르노 삼성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차량 내부 발전기와 변압기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04년부터 10년간 부품 견적 요청서를 받으면 영업 실무자들이 모여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순번을 정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눴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미쓰비시 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거래처 나눠먹기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거래처를 나눈 겁니까? 네, 각자 납품할 국내 자동차 업체를 사전에 나눈 뒤 가격 경쟁을 피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르노 삼성 QM5 모델에, 덴소는 현대차 그랜저 HG 모델의 자동차 내 발전기인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자기 몫이 아닌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품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기로 했는데요. 히타치는 르노 삼성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가 미쓰비시 전기에 납품되도록 입찰 가격을 높게 써낸 걸로 드러났고요. 또 한국 GM의 말리부 모델용 점화 코일 입찰에서는 다이아몬드 전기가 덴소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 부품사들은 앞서 미국과 EU, 일본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제재를 받았다며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처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상반기에 높은 판매 실적을 낸 일본차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달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에도 불매운동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지난달 일본차의 판매량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달 일본 승용차의 국내 판매량이 전달보다 32%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요타, 렉서스, 닛산 등 일본계 브랜드의 승용차 판매량은 6월보다 1,200여 대 줄어든 2,600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차 중 일본차의 점유율은 13.7%로 6.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일본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차 판매가 이렇게 줄면서 혹시 뭐 반사이익을 본 곳이 있습니까? 네, 유럽계 브랜드, 그중에서도 독일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전체 수입차 판매량 중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브랜드의 점유율은 77.7%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독일 승용차의 점유율은 6.3%포인트가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일본차 점유율의 감소폭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정 기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량을 보였던 일본 수입차는 하반기엔 판매량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올 들어 자동차 수출액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가 효자 노릇을 한 덕분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자동차 수출 규모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255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자동차 수출은 그동안 부진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철강,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이 20에서 30%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만 나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수출이 급등하게 된 배경도 전해주시죠. 네, 전기차와 SUV 덕분입니다. 지난달 전기차 수출액은 2억 8천만 달러로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SUV도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상반기까지 SUV 수출은 75만여 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9% 늘었는데 수출 자동차 중 SUV 비중 자체도 62.8%로 2년 전과 비교하면 6.2%포인트 높아진 셈입니다.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 판매됐기 때문인데요. 팰리세이드는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난 6월 383대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4,464대가 팔렸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탈디젤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완성차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는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반면 디젤은 15.2% 감소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글로벌 누적 판매가 10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이 됐죠. 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고려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이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사실 노동계가 이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에 이의를 제기하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최임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대해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번 달 안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 직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금감원 직원들이 이달 안으로 받는 수당은 모두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감원 직원이 거액의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된 것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9월 금감원 직원 1,833명은 금감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그에 맞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2013년 8월부터 사측이 직원에게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금감원 직원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면서 금감원 직원들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수당 6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금감원 노동조합이 추가 소송에도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이후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2015년 이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금감원 노동조합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2015년 이전에 받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감원 사측도 맞불 항소에 나섰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금감원 직원의 복지 포인트와 재직 요건이 붙은 전문 사무원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측은 이달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도 복지 포인트와 전문 사무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사측과 노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감독당국인 금감원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37도, 광주 36도, 대구는 3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중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저상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또 인컴형과 글로벌 자산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일본 사례를 통해 가계자산 운용 해법을 모색한 투자교육 총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투자자산 비중 증가와 또 부동산 비중 축소로 가계자산이 성장할 토대를 만들고 또 연금 준비와 금융투자로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해 은퇴자산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4명 가운데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과 취준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4.7%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는 정년 보장을 꼽은 응답자가 69.7%에 달했고 또 노후 연금, 복지제도와 근무 환경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가량 떨어지면서 1956포인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956포인트가 지지될지 전문가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만에 600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재 4% 급락하면서 590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 소재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케긴 정부 투자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6.9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도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이제 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2.86% 좋은 흐름 가져가며 7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팩사백 임상 생산 중단에 지금 긴급 해명을 했지만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29% 빠지면서 21,8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신라젠의 여파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6%가량 빠지며 1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